그깟 돼지 누린내 나는 국밥집이나 운영하시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고학년 알바생을 며느리로 들인다고 난리를 치시죠. 명문대를 졸업했다며 사사건건 목에 힘을 주던 병원장. 사모님, 내 큰며느리가 지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더군요. 하지만 그 오만방자한 자식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근본 없다며 사정없이 짓밟고 있는 이 착한 고아 며느리가 사실은 저들 모두를 무릎 꿇릴 수 있는 수십억 자산가였다는 것을요. 앞으로 펼쳐진 이 기막힌 반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 지독한 모욕을 참아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무는 지은이를 보자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제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의 거친 손을 꽉 잡고 자식놈들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배운 건 없어도 사람 도리할 줄 아는 이 아이가 인류대학 나오고도 사람 무시하는 너희들보다 1000배는 낫다.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너희들 눈에선 피눈물 날 줄 알아라. 그렇게 이기적인 자식들을 매정하게 쫓아내고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착하고 불쌍한 아이, 내가 죽는 날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요. 그날은 유독 시린 한파가 몰아치던 명절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얼굴이나 비추러 온 큰아들 내외와 둘째 딸 부부가 가게로 들이닥친 날이었지요. 장사를 서둘러 마감하고 텅 빈 가게 중앙 테이블에 둘러앉았는데 휑한 공기 속에 매서운 냉기가 쌩하고 돌았습니다. 난로가 부실한 탓도 있었지만 자식놈들이 뿜어내는 오만한 눈빛이 더 매서웠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 이 고약한 냄새 좀 어떻게 안 돼요? 돼지 누린내가 명품 옷에 다 배겠네. 이거 이번에 새로 산 스카프란 말이에요. 병원장 사모님 소리 들으며 거드름 피우던 큰며느리가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 옆 보조의자에서 지은이는 묵묵히 과일을 깎고 있었지요. 과일 껍질이 끊어질까봐 손을 바들바들 떠는데 그 거친 손마디가 형광등 불빛 아래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야, 너는 과일도 제대로 못 깎냐? 고아원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쳐 주나 보지? 둘째 딸년이 혀를 차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제가 손이 많이 둔해서 조심하느라 그랬어요. 잔뜩 위축된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 같아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큰아들 놈이었습니다. 지 마누라 눈치를 슬슬 보더니 두툼한 돈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툭 던지듯 내놓더군요. 엄마, 이거 받아서 살림에 좀 보태세요. 그리고 제발 가게 리모델링 좀 하세요. 우리 병원 사람들이 알까봐 창피해 죽겠어요. 그리고 어디서 족보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며느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격 떨어지게 정말.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돼지국밥 팔아 저것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낼 때 내 손톱은 다 빠지고 지문이 달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생하는 동서한테 고맙다는 말은커녕 돈 몇 푼 던져주며 내 새끼, 내 귀한 아이를 근본 없다고 무시해? 저는 밥상을 엎어버릴 기세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놈이 던진 돈 봉투를 집어들어 그놈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돈? 이깟 더러운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너희들이 사람이냐? 1년에 한 번 와서 냄새난다고 코나 막는 주제에 감히 누굴 평가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입 닥쳐라. 내 눈엔 서울대 나온 너희들보다 매일 내 썩은 다리 주물러주는
이 아이가 100배 1000배 더 귀하다. 그깟 돈 몇 푼으로 유세 떨 거면 당장 썩 꺼져라. 2번 다시 내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라. 제 섯을 퍼런고함에 자식놈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고급 세단이 횡하니 떠나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탈함에 눈물도 안 나오던 그때 바닥에 주저앉은 내 앞에 작고 거친 손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모진 소리를 듣고도 지 눈물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시어머니 넘어질까봐 부축하러 달려온 겁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바닥 차요. 얼른 일어나세요. 억지로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이미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해서 정말 며느리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그 손을 쳐내지도 잡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저 구석 주방에서 묵묵히 육수통을 닦던 막내 아들 민노가 다가와 우리 둘을 한꺼번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지은아. 형이랑 누나 말 신경 쓰지 마. 우리 셋이서 잘 살면 돼.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가진 것 없어도 마음만은 비단결 같은 내 막내 아들, 그리고 그 아들 하나 보고 이 냄새나는 국밥집에 시집온 고아 며느리. 내 진짜 가족은 껍데기만 번지르한 저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간신히 마치고 좁은 방에 들어왔는데 지은이가 구석에서 남몰래 손을 주무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겨울철 몰아치는 손님들의 설거지를 얼마나 혹독하게 해댔는지 한겨울 찬물에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서 시뻘건 피가 배어 나오고 있더군요. 고무장갑이라도 제발 끼고 하라고 매번 사정을 해도 손님들 그릇에 세제 냄새 뵐까봐 고집스럽게 맨손으로 수세미질을 해대더니 결국 사단이 난 겁니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다 쓴 바셀린 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며칠 전 사다 놓은 새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바닥까지 박박 긁어쓴 흔적만 남은 빈 통이더군요. 하지만 지금 당장 약국 문도 다 닫았고 별 수 있겠습니까? 통벽에 묻은 찌꺼기라도 어떻게든 긁어 모아 지은이 손을 내 무릎 위로 당겼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라. 약 바르자. 아유,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튼 건데요, 뭐. 약 아까워요. 아이가 미안한지 손을 뒤로 빼는데 그 힘없는 손목을 제가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칠어진 손등 위에 바셀린을 조심조심 펴 바르는데 세상에 이은 넘은 이 노인네 손보다 30 초반인 며느리 손이 훨씬 더 까칠하고 거칠었습니다. 이제 겨우 인생의 꽃을 피워야 할 젊은 아이의 손이 어째서 이토록 험하단 말입니까? 순간 낮에 보았던 큰 며느리의 매끈하고 하얀 손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못난 시어미 만나서 꽃 구경 한번 편히 못 시켜주고 날마다 설거지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내 자식놈들한테 그런 모욕이나 당하게 하고 내가 죽일년이다. 결국 꾹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지은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지은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어주더군요. 그 온기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난로보다 더 그 어떤 귀한 보약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제 쭈글쭈글한 손을 뒤덮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눈을 맞추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 고아원에서 자랄 때요. 겨울에 손 트면 따뜻하게 호불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파서 울면 시끄럽다고 혼나기나 했지. 이렇게 걱정해주는 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가 이렇게 제 아픈 손을 잡아주시고 약도 발라주시잖아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진짜 엄마예요.
이 국밥집이 저한테는 그 어떤 궁궐보다 과분하고 행복한 집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하늘이 시샘해서 또 힘든 일을 주면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민노는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는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당에서 헛기침만 쿨럭쿨럭 해대더군요. 그날 우리는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아직 캄캄한 어둠을 뚫고 우리는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30년을 하루같이 지켜온 이 가게, 비록 테이블 4개뿐인 허름한 가게지만 우리 새 식구 밥줄이자 목숨줄인 곳입니다. 지은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앞치마를 질끈 묶고 깍두기를 담급니다. 무 하나를 썰어도 어찌나 야무지게 써는지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가게를 채웁니다. 민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고 저는 육수 앞에 섭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하얀 육수 위로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지은이가 다가와 국물 맛을 봅니다. 와, 어머니 오늘 육수 냄새가 기가 막혀요. 진짜 깊고 진하네요. 오늘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지은이가 해맑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지만 제 눈엔 세상 그 어떤 배우보다 예뻐 보였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간밤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그래, 돈 좀 없으면 어떠냐? 잘난 자식들 발길 끊어도 상관없다. 내 곁엔 이렇게 든든한 민노가 있고 토끼 같은 며느리가 있는데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면 그게 천국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국밥 냄새가 행복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전조였다는 것을요. 우리가 매일 흘린 정직한 땀방울이 탐욕스러운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을 불러들이는 미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이 김 기사, 내가 말했지? 이 집 국물은 진짜라고. 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딱 그 맛이야. 그렇게 한 분, 두 분 아름아름 찾아오던 손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한 번 안 탔는데도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집을 며느리 효도 국밥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끔찍이 위한다고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지은이의 고운 손은 물말을 날 없이 퉁퉁 불어 거칠어졌고 제 무릎 연골은 다 닳아버렸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마감을 하고 돈통을 열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와 5만원권이 수북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매출이 또 올랐어요.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 가게 확장도 할 수 있겠어요. 민노가 신이 나서 돈을 세고 지은이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조잘거렸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저 건물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히 장사하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야야, 꿈도 야무지다. 건물주가 어디 쉬운 거냐. 나는 그냥 여기서 우리 세 식구 안 쫓겨나고 오순도순 사는 게 소원이다.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3년을 하루같이 꼬박꼬박 월세 냈고 건물 청소도 내 집처럼 했으니 주인이 우릴 내쫓을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 욕심이라더군요. 재계약을 딱 한 달 앞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깐 숨을 돌리는데 가게 문이 쾅 열리더니 익숙하지만 반갑지 않은 얼굴이 들이닥쳤습니다. 건물주 박 사장이었습니다. 평소엔 콧배기도 안 비치던 양반이 웬일인가 싶어 얼른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식사라도 한 그릇 대접해 드릴까요? 박 사장은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가게 안을 휙 둘러보더군요. 벽에 붙은 조기 마감 안내문과 빈 뚝배기들을 보며 입맛을 다시는 게 영 찜찜했습니다. 그는 저를 가게 밖 후미진 골목으로 불러내더니 대뜸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뿜어댔습니다. 장사 아주 잘 되네.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박 사장이 가늘고 번뜩이는 눈으로 저를 훑어보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 예. 다 사장님 건물터가 좋은 덕분이지요. 그저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삽니다. 풀칠? 에이, 돈을 아주 갈퀴로 긁어 모은다던데 무슨 겸손을 떨어, 안 그래? 박 사장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짓밟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이 재계약인 건 알지? 네, 그럼요. 안 그래도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월세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5% 올려드리면 되겠습니까? 5%? 이 아줌마가 지금 나랑 장난하나? 박 사장이 코웃음을 치더니 길바닥에 가래침을 퇴뱉었습니다. 순자 씨, 파악 좀 하고 살지? 요즘 이 골목이 누구 때문에 떴는데? 다 내 건물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계약 연장하고 싶으면 보증금 2억 더 가져와. 월세는 300으로 맞추고. 네, 2억이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지금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거기서 2억을 더 내놓으라니요. 게다가 월세 300만 원이면 지금 내는 돈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장님, 2천만 원이 아니고요? 갑자기 2억이라니요. 저희 이제 겨우 빚 갚고 숨통 좀 트였는데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어디 있습니까? 제발 사정 좀 봐주십시오. 아, 징징거리지 말고 싫으면 나가야지, 뭐. 여기 들어오겠다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줄을 섰어. 권리금 같은 건 개나 줘버리고 빈손으로 나갈래? 아니면 돈 맞춰올래? 사장님 제발요. 30년을 여기서 장사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봐주세요. 제가 박 사장의 옷소매를 잡고 매달렸지만 그는 벌레라도 닿은 듯이 저를 확 뿌리쳤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히자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민노와 지은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머님. 민노가 저를 부축하고 지은이가 박 사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늘 순하기만 하던 며느리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더군요. 사장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법적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있는 거 모르세요?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지은이의 당차고. 똑 부러지는 말에 박 사장이 움찔하는가 싶더니 이내 비열하게 웃으며 지은이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야, 이 어린 년이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 어디 법대로 해볼까? 내가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싹 다 비우라고 하면 너네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야. 알아? 재건축한다고 하면 법이고 나발이고 다 끝이라고. 뭐라고요? 일주일 준다. 2억 가져오든가 아니면 당장 짐 싸서 내 건물에서 나가. 내 소유 건물에서 내가 돈 벌겠다는데 거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질척거려. 박 사장은 제 앞에 침을 한 번 더 뱉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삶의 터전이 내 청춘과 내 며느리의 3년이 고작 저 사람 말 한마디에 짓밟힌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민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만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은이가 울고 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고 침착하던지 울음이 뚝 그쳐지더군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저 사람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덤빈 건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응?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묻자 지은이는 멀어지는 박 사장의 뒷모습을 매섭게 쏘아보며 아주 작게 하지만 서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작 2억 때문에 우리 어머니 눈에 피눈물을 내. 건물주, 그래. 그 대단한 건물주가 누구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지은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비친 며느리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순박한 국밥집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게에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박 사장이 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고문이었습니다.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던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지요. 다음 날 점심시간 한창 손님이 몰릴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 사장이 인부 2명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페인트 통과 알루미늄 사다리가 들려 있었지요. 자, 여기 천장부터 싹 다 뜯어. 곰팡이 냄새가 나서 건물 다 썩겠네. 아니, 사장님, 지금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대낮부터 뭐 하시는 겁니까? 민노가 화들짝 놀라 뛰어갔지만 박 사장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인부들이 사다리를 쾅쾅 내려놓고 천장을 뜯어내기 시작하자 뽀얀 먼지가 사방으로 풀풀 날렸고 밥 먹던 손님들은 기겁을 하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에이, 밥맛 떨어지게 이게 뭐야? 사장님, 저희 그냥 갈게요. 손님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박 사장 팔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요. 점심 장사는 하게 해주세요. 네. 어이 아줌마, 내 건물 내가 고치겠다는데. 뭔 말이 많아? 꼬우면 돈 가져오라니까? 2억 가져오면 내가 조용히 사라져 줄게. 어때? 박 사장은 제 면전에 대고 희죽거리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비열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리는데 정말이지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아예 가게 입구에다 쓰레기 봉투를 산처럼 쌓아놓고는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악의적으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이 집 국밥집 아니야? 재료가 썩었나 보네. 손님들이 코를 막고 피해가고 단골 손님들도 할머니 죄송해요 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파리만 날리는 가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에 주저앉아 멍하니 텅 빈 테이블만 바라봤습니다. 30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같이 울거나 민노를 말리느라 동분서주했을 아이가 너무나도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 못해 선늘할 정도였습니다. 박 사장이 행패를 부리고 간 뒤 엉망이 된 가게를 치우면서도 지은이는 한숨 한 번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까지 띄고 있는 것 같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은아, 너 괜찮냐? 많이 놀랐지? 네. 아유 어머니, 저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라니 가게가 이 꼴이 났는데 우리 이제 정말 쫓겨나는 거냐? 제가 울먹이자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절대 안 쫓겨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거예요. 해결한다니요. 돈 한 푼 없는 고아 며느리가 무슨 수로 2억을 해결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지은이가 충격을 받아서
헛소리를 하나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지은이의 행동이 완전히 수상해진 것은 말입니다. 새벽 2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정적만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잠시 잠에서 깼는데 지은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노는 코를 골며 곤히 자고 있는데 며느리 자리가 싸늘하게 비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가게 뒤편 어두운 골목길에서 지은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그 인간에 대한 자료는 다 확보됐나요? 변호사라니요? 저는 숨을 죽이고 어두운 벽 뒤에 몸을 바짝 숨겼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지은이는 평소 입던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말투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네, 박 사장 그 사람이 탈세한 증거, 이중계약서, 그리고 불법 증축 내역까지 싹 다 긁어 모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소송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업계에서 가장 독한 놈들로 팀 꾸리세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탈세의 불법 증축, 게다가 비용은 상관이 없다니요. 지은이는 한참 동안 거침없이 무언가를 지시하더니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하더군요. 감히 우리 어머니를 건드려? 넌 이제 끝났어, 박춘식.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고 표독스러운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가 알던 그 순둥이 지은이가 맞나 싶어 떨리는 가슴을 안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다시 싹싹한 며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깍두기 잘 익었어요. 오늘 국물도 끝내주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맑게 웃으며 아침상을 차리는 지은이를 보며 저는 간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자꾸만 지은이의 휴대폰으로 향했지요. 그날 오후 박 사장의 횡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가게 앞에다 트럭을 세워놓고 확성기를 틀어댔습니다. 아, 알립니다. 이 건물 조만간 철거합니다. 국밥 드시다가 천장 무너져도 책임 안 집니다. 재수 없는 집이니 들어오지 마세요. 소음공의 손님들은 다 도망가고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혀를 차며 욕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민노가 뛰쳐나가 박 사장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양반이 진짜 돌았나? 당장 안 꺼져? 어허, 쳐봐. 치라고 새끼야. 합의금이나 뜯어내게. 어차피 돈도 없는 거지 새끼들이 성질만 더러워가지고. 박 사장이 일부러 깐족거리며 민노의 정강이를 툭툭 치자 흥분한 민노가 주먹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노 씨, 그만해요. 지은이가 가게 안에서 뛰쳐나와 민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지은이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콧방귀를 끼며 지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 며느리 아가씨? 왜 이제 좀 말이 통하려나?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게. 박 사장의 더러운 농담에 지은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차갑게 웃으며 박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무언가 아주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느라 지은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말을 들은 박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고만장하던 그 얼굴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박 사장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박 사장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궁금하시면 계속 행패 부려보세요. 저도 잃을 게 없어서 끝까지 가볼 생각이거든요. 박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확성기를 챙기더니 도망치듯 트럭을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민노와 저는 멍한 표정으로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방금 뭐라고 한 거냐? 저 인간이 왜 저렇게 겁을 먹고 도망가? 민노가 묻자 지은이는 다시 순한 눈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 아저씨 와이프가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들어서요. 사모님한테 이른다고 했더니 겁먹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어쨌든 박 사장이 물러갔으니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간밤에 들었던 그 통화 내용, 탈세와 이중 계약서의 존재를 말입니다. 지은이가 한 말은 단순히 와이프 얘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하는데 지은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가게 하루 쉬죠. 민노 씨랑 어머니 모시고 어디 좀 다녀오고 싶어서요. 쉬다니, 이 난리에 어딜 가려고? 그냥요, 바람도 좀 쐬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것도 있어서요. 지은이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언뜻 보니 무슨 계약서 같기도 하고 지도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시죠? 지은이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왠지 모를 믿음이 솟구쳤습니다. 지난 3년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이 아이 비록 고아에 가진 것 없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믿는다. 내 며느리 지은이. 하늘이 무너져도 믿어. 제가 지은이 손을 잡자 지은이는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내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 더 좋은 자리로 갈 거예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날 밤 가게는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내 며느리 지은이가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일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길하면서도 가슴 뛰는 밤이 지나고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제안대로 가게 문에 하루 쉽니다라는 글귀를 붙여놓았지만 마음은 내내 도끼 눈을 뜨고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문 닫아도 괜찮겠냐? 박 사장 그 인간이 우리가 비운 사이에 또 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어머니, 오늘은 그 사람도 함부로 못 움직일 거예요. 제가 다 손써놨거든요. 지은이는 활짝 웃으며 제 옷매무새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늘 입던 낡은 몸빼 바지가 아니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히더군요. 민노 역시 웬일로 말끔하게 셔츠를 차려입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기분 좋게 다녀와요.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우리는 오랜만에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한강변을 걸으며 바람도 쐬고 고급 식당에서 달짝지근한 불고기 전골도 먹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평일 대낮에 이렇게 한가롭게 바람을 맞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내내 들뜬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았고 저 역시 잠시나마 박 사장의 악독한 얼굴을 잊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일시적인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 지은이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네, 지금 정문 앞에 도착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야? 어머니, 민노 씨. 지금 당장 우리 가게로 가봐야겠어요. 박 사장이 인부들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허겁지겁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던지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들어갔습니다. 가게 골목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웅성거리는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국밥집 앞에는 낯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삼엄하게 깔려 있었고 가게 셔터는 무언가에 찍힌 듯 반쯤 찌그러진 채 열려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더군요. 아이고, 순자네 왔네. 큰일 났어. 저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가게를 다 때려 부수려고 해. 옆집 슈퍼 아주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노가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며 뛰어들어갔고 저도 허둥지둥 뒤따라갔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뒤로 빠지더군요. 가게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의자는 다 엎어져 있었고 애지중지 닦아놓은 테이블 위에는 더러운 흑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박 사장이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제 지은이 말 한마디에 도망갔던 그 쭈구리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악귀 같은 얼굴을 한 채 우리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오셨네? 팔자 좋게 놀러 다니셨나 봐? 가게가 이 꼴인데. 박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남의 가게에 무단 침입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다니요. 민노가 대들자 옆에 있던 덩치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은 손짓으로 덩치들을 말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무단 침입? 허허, 이 친구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야, 순자 씨. 내가 분명히 말했지? 건물 팔 거라고. 네, 판다니요? 제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려왔습니다. 박 사장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이 건물 오늘자로 완벽하게 처분했어. 오전 중에 계약금 아주 두둑하게 입금되었거든. 서울에서 내려오신 아주 엄청난 큰손 자산가께서 통째로 매입하셨는데 말이야, 조건이 딱 하나 있어. 건물을 완전히 비워주는 조건이지. 건물 싹 밀어버리고 번듯하게 재건축해서 빌딩 올리신단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건물이 팔렸다니요. 그리고 재건축이라니요. 그럼 저희는 어찌 되는 겁니까? 우리 가게는요. 뭘 어째, 당장 짐 싸서 나가야지. 새 주인은 너희 같은 영세 세입자들이랑 임대차 계약을 승계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으시대. 권리금?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법적으로 재건축은 임차인 보호법 예외 조항인 거 알지? 그러니까 한 푼도 못 챙기기 전에 썩 꺼지라고. 박 사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바닥에 휙 던졌습니다. 퇴거 명령서 종이들이 더러운 바닥 위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번 주까지 비워. 안 그러면 용역들 동원해서 너희 짐짝들 길바닥에 다 던져버릴 테니까. 그 잔인한 선언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얀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30해였습니다. 내 젊은 날의 피땀과 며느리의 눈물겨운 노력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소중한 일터를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비워주어야 한다니요.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박 사장 앞으로 기어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아무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사정 좀 봐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모은 돈도 장사빚을 갚느라 전부 써버렸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우리 식구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습니다. 아, 이거 안 놓아? 더럽게 냄새나게 진짜 왜 이래? 박 사장이 짜증 가득한 얼굴로 구두발을 거칠게 찼습니다. 사장님, 제가 월세를 더 올려드릴게요. 어떻게든 2억도 구해볼 테니 제발 저희를 내쫓지만 말아주십시오. 제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비참하게 비는 제 모습이 전혀 가련하지도 않은지 박 사장은 저를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제가 뒤로 벌러덩 넘어지자 그 모습을 본 민노가 엄마 하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박 사장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우리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 어라? 이 새끼가 감히 손찌검을 하려 드네. 야, 얘들아 뭐하냐? 이 철없는 새끼 교육 좀 확실하게 시켜줘라. 박 사장의 잔인한 눈짓에 주위에 서 있던 거구의 사내들이 일제히 민노를 덮쳤습니다. 민노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보았지만 순식간에 차가운 바닥에 제압당해 얼굴이 짓눌렸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아들을 바라보자니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노야, 안 된다. 제발 놓아주세요. 저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박 사장의 다리에 매달리자 그의 눈에 광기 어린 탐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장 구석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던 커다란 육수 솥을 잔인하게 가리켰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품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아우, 진짜 질척거려서 눈 뜨고 못 봐주겠네. 야, 이 노인네야. 정신 좀 바짝 차리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랴. 박 사장은 구두발로 육수솥의 옆구리를 쾅 하고 걷어찼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출렁이던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튀어 제 발목을 덮쳤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저 거대한 솥이 완전히 넘어져 바닥에 짓눌려 있는 민노를 덤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당장 짐을 쌀 테니 제발 제 아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깨진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눈앞을 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 사장은 그 비참한 광경을 보며 악마처럼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진작 그렇게 기었어야지 왜 사람 성질을 돋우고 그래. 그러니까 주제를 알고 살았어야지. 고작 돼지국밥이나 파는 천한 주제에 어디서 감히 건물주한테 고개를 쳐들어. 박 사장이 다시 한번 발을 들어 육수솥을 완전히 엎어버리려는 사악한 위협을 가할 때였습니다. 가게 입구 쪽에서 매장 전체를 얼려버릴 듯한 아주 차갑고 서늘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더러운 발장난 당장 멈추는 게 좋을 거야.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가게 정문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순박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늘 입던 낡은 몸빼 바지에 헐렁한 티셔츠 차림이 아니었지요. 아까 입고 나갔던 외출복 위에 먼지가 묻은 앞치마를 손에 꽉 쥔 채 서 있는데 그 눈빛이 마치 사람을 베어버릴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등 뒤로 박 사장이 대동한 덩치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압적인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무리를 지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너 이 기집애가 지금 미쳤나? 박 사장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지은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쓰러져 피를 흘리는 저와 바닥에 짓눌린 민노를 보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굽 소리가 난장판이 된 가게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이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매장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의 가게에서 행패 부리는 건 어제가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지은이가 박 사장의 코앞까지 다가와 섰습니다. 키는 박 사장보다 한 뼘이나 작았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거인 같았습니다. 새 주인? 서울 큰손? 재건축한다고 싹 다 비우라던가요? 그래. 이 건물이 이제 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희 같은 거지들은 썩 꺼지란 말이야. 박 사장이 악을 쓰자 지은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차가워서 옆에 있던 저조차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요? 참 이상하네.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뭐? 난 이 건물 재건축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다고 박춘식 씨. 그리고 지은이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박 사장의 얼굴을 향해 탁 던졌습니다. 내 건물에서 행패 부리는 무식한 세입자는 당신 하나로 족하니까.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매수인 란에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은. 모두가 숨을 멈춘 그 순간 지은이는 떨고 있는 박 사장을 내려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매장 전체가 울리도록 일갈했습니다. 잘 봐. 당신이 계약금 널쭉 받고 절까지 했다던 그 서울 큰손이 바로 나니까. 가게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박 사장은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 담배꽁초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서울 큰손이라고? 박 사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손가락이 어찌나 떨리는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매장에 크게 울렸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 인감 도장이 찍힌 자리를 확인한 박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게 도장이 진짜네? 김 변호사 도장이잖아. 네, 맞아요. 당신이 대리인이라며 넙죽 계약을 체결했던 그 김 변호사님이 제 전담 변호사님이시거든요. 지은이는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박 사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박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거지 같은 국밥집 며느리가 어떻게 건물을 사? 거지 같다고? 말 조심해. 이제 내 건물이고 당신은 내 건물에 무단 침입한 범죄자일 뿐이니까. 지은이의 서슬 퍼런 일침에 박 사장이 흠칫 놀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입구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사내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찰을 불렀으니 곧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이자들이 훼손한 기물 파손 현장은 모두 완벽하게 체증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 변호사님. 지은이가 김 변호사라고 부르자 그 말쑥한 신사가 지은이에게 90도로 깎듯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깨진 이마에서 흐른 피 때문에 눈앞이 흐릿했지만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저 위풍당당한 여자가 내 며느리 지은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다 무슨 일인 게냐? 내가 정말 이 큰 건물을 샀단 말이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지은이가 얼른 제게 달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울먹이는 얼굴로 제 피 묻은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죠?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민노 역시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주식 투자의 여왕이니 뭐니 하는 소문이 진짜 당신 얘기였어? 지은이는 곤란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민노 씨. 사실 저 돈이 아주 좀 많아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주식 투자를 오래 했거든요. 그냥 밥 굶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아주 많이요. 지은이는 다시 박 사장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제 진짜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해드릴게요. 우선 이 더러운 쓰레기부터 치워야죠. 때마침 가게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 변호사가 능숙하게 다가가 현장 사진과 폭행 상황이 담긴 자료를 건넸고 박 사장은 주거침입, 특수폭행, 재물손괴, 거기다 탈세 혐의까지 더해져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악마가 처참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국밥집에는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번쩍거리는 황금색 테두리를 두른 새 간판이 걸렸고 매장은 세련된 대리석으로 싹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낡은 몸빼 바지 대신 멋진 정장을 입고 사장님 전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는 대기업 CEO가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돈을 보고 몰려왔던 이기적인 큰아들 내외와 둘째 딸 부부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을 때 저는 주방에서 굵은 소금 항아리를 토째로 들고 나와 그들의 면상에 시원하게 뿌려버렸습니다. 내 귀한 건물주 며느리 심기 건드리지 말고 당장 썩 꺼져라. 소금 범벅이 되어 도망가는 자식놈들의 뒷모습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돈만 밝히던 가짜 가족은 영원히 떠나고 진심을 나누는 진짜 가족만이 남은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햇빛을 받아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치 우리 앞날에 펼쳐질 눈부신 행복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기가 막힌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진심으로 악덕 건물주를 참교육한 고아 며느리의 사연이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클릭 한 번이 다음 장의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도 가슴 울리고 속이 뻥 뚫리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